김정은의 주치의로 일을 하다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목격하고 살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김정은의 개인 주치의가 되었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곳의 생활은 정말로 끔찍했다고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두 귀를 쫑긋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김정은의 주치의로 일했던 한성호라고 합니다. 개인 주치의인 만큼 가장 김정은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끔찍한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목숨까지도 잃을 뻔했었고요. 북한에서 저는 줄곧 의학대학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했고 교수님들의 총애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졸업을 앞두고 국가안전보위부의 철저한 신원조사를 받게 되었죠. 한성호 동무, 당의 명령이다. 당장 따라오게.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가족들의 충성도, 친척들의 행적까지 낱낱이 조사당했죠. 그렇게 3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마침내 김정은의 주치의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걸 말이죠. 물론 처음 발령받았을 때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북한 최고의 자리, 최고 지도자님의 개인 주치의 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김정은의 건강은 제가 처음 진료를 시작했을 때부터 좋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첫날부터 극심한 구토를 호소하더니 그 다음 날은 복통으로 잠을 못 이루겠다며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탈모 증상도 심각했죠. 처음에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를 시작해도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중국에서 특별히 공수한 고가의 약들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러시아 의료진과의 화상진료도 해보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죠. 한약재로도 치료를 시도했지만 증상은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저희 공포는 더 심해져만 갔죠. 대체 이게 다 뭐야? 내가 왜 이렇게 아픈 건데? 내가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야? 김정은은 날이 갈수록 예민해졌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폭발하곤 했죠. 한 번은 제가 처방한 약이 쓰다고 책상을 엎은 적도 있었어요. 이런 쓴 걸 어떻게 먹으라고 하는 거야? 이걸 내가 어떻게 먹냐고. 저는 달달한 약으로는 치료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김정은은 더욱더 윽박을 질렀죠. 그리고 그때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치료가 전혀 효과가 없는지, 왜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되는지를 말이죠.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는데 환자의 상태는 나빠져만 갔으니까요. 더 이상한 것은 의료부 식구들은 하나둘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면 그날로 끌려가 소식이 끊겼죠. 동료들의 얼굴에는 매일 공포가 서려 있었고 저 역시 그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날이 갈수록 김정은의 정신 상태까지도 급격히 나빠졌어요. 망상이 심해졌고 피해의식도 커져갔습니다. 물론 저 또한 그의 표적이 되었죠. 너도 나를 배신할 거지? 모두 나를 없애려고 하잖아. 내 주변에 있는 놈들 전부 다. 어느 날은 갑자기 저를 불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넌 정말 나를 치료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거야? 그 순간 김정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의심과 광기가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도자님,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지도자님의 건강을 책임질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이미 그의 망상은 극에 달해 있었으니까요. 심지어는 최측근들의 처형 명령이 하루에도 몇 번씩 떨어졌죠.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저놈 당장 처형해. 내 앞에서 기침을 하다니 분명 독가스를 피우려던 거야.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이유로 처형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죠. 진료를 할 때마다 김정은의 눈치를 살펴야 했고 그의 기분에 따라 검사 결과를 조절해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만 이라고 말했다가는 당장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의사로서의 양심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생존 본능 사이에서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김정은의 혈액 검사에서 미세한 이상 수치가 발견된 겁니다. 일반적인 질병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치였죠. 이때부터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혈액 검사의 이상 수치를 발견하고 난 뒤 저는 과거의 의료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단서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 전임 주치의들이 모두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성민 주치의는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었고 박정호 주치의는 반동분자로 몰려 처형되었더군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죽기 전에 남긴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김정은의 현재 증상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환자 구토, 복통 호소, 원인 불명, 약물 치료에 반응 없음, 탈모 증상 심화, 피부 반점 발견, 기존 약물로는 호전 기미 없음. 의료 기록을 더 깊이 조사할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김정은의 측근들 중에서도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특히 최근 2년간 5명의 고위 간부들이 비슷한 증상으로 사망했더군요. 급성 신부전으로 인한 사망, 원인 불명의 장기 출혈, 급격한 간 기능 저하, 이 모든 증상이 김정은의 증상과 묘하게 겹쳤습니다. 마치 실험 대상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상했습니다. 주치의들은 왜 이런 증상의 원인을 찾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하필 비슷한 시기에 모두 사라진 걸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오랜 조수였던 박영철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평소엔 없던 야근이 잦아졌고 김정은의 의료 기록을 몰래 살피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죠. 영철 동무, 무슨 일 있나? 아닙니다. 그저 기록 정리를 하느라. 하지만 박영철의 대답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불안감으로 가득했죠. 그리고 며칠 뒤 박영철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처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반역자와 내통했다는 죄목이었다더군. 쉿,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 동료들은 박영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박영철이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것도 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늦게까지 진료실에 남아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김여정이었죠. 하지만 뭔가 의아했습니다. 김여정은 평소 이 근처에 오지 않았으니까요. 김여정은 곧바로 조리실로 향했고 잠시 후 한 남자와 함께 나왔어요. 주방장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용량을 더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심해. 너무 빨리 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비서실을 몰래 살펴볼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서류 더미 속에서 중국어로 된 문서를 발견했어요. 바로 독극물 수입 기록이었습니다.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죠. 독극물은 중국 선양의 한 제약회사를 통해 들여온 것이었습니다. 신경안정제라는 이름으로 위장해서 반입했더군요. 문서에는 독극물의 성분과 투약 방법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1회 투약량 0.001mg, 6개월에 걸쳐 서서히 증량, 자연사로 위장 가능. 저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자신의 오빠를 죽이기 위한 계획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김여정은 2년 전부터 이 계획을 준비해왔더군요. 처음에는 측근들을 대상으로 독약의 효과를 시험했고 이제 김정은을 본격적으로 제거하려 하고 있었죠. 심지어 주방장은 이미 김여정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김정은의 영양제에 독극물을 섞어 넣었다고 해요. 제가 처방한 약들이 효과가 없었던 것도 당연했죠. 치료와 동시에 독살이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김여정은 오랫동안 자신의 오빠를 독살하고 있었던 거예요. 천천히, 아주 조금씩,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계획된 독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 순간 제 목숨도 위험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료실 주변의 감시의 눈길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누군가가 제 행동을 감시하는 것 같았죠. 한성호 동무, 요즘 늦게까지 남아서 뭘 하나? 김여정 부부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시던데. 동료들의 말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여정의 세력이 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아마 제가 정보를 입수한 것을 알아낸 것 같았습니다. 특히 김여정과 가까운 간부들이 자주 진료실에 들르기 시작했어요. 한성호 선생, 동지의 건강이 많이 나빠진 것 같은데 혹시 원인을 찾았나? 아직입니다. 그래?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말게.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들의 말에는 분명한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캐지 마라. 그러다간 너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였죠. 한 번은 제 책상 서랍에서 독극물 설명서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거기에 놓아둔 게 분명했어요. 이제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된 겁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독살의 증거를 알게 된 후로 저는 더 이상 편히 잠들 수 없었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한 대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김여정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최용석이었어요. 그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부부장님. 다음 달이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될 겁니다. 한성호는 과로로 쓰러져 심장마비로 사망할 예정입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우리 집 주변에 이미 감시원들이 포진해 있었어요. 도망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혀 있었죠. 그날 밤
아내와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내일이면 우리 가족 모두가 사라질 것이란 걸 알았으니까요. 김여정은 결코 증인을 남겨두지 않을 테니까요. 책상에 앉아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 한성호는 김정은이 독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일이면 나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도 함께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새벽녘,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하지만 전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고.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만 한다고. 저와 제 가족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이 잔인한 암살극을 밝히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는 바로 탈북이었습니다.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죠. 하지만 즉흥적으로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2주 전부터 저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의료품 구매라는 명분이 필요했어요. 의도적으로 김정은의 치료에 필요한 몇 가지 약품을 소진시켰죠. 그리고 중앙병원 행정실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지도자님의 치료를 위해 국경지대 약품 시찰이 필요합니다. 신의주와 해산의 제약 공장들을 둘러보고 고급 약재들을 점검해야 상부의 허가가 떨어지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허가서를 받자마자 저는 국경지대로 향했어요. 겉으로는 의약품 조사가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탈북 브로커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브로커와의 만남은 해산의 한 낡은 약재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의외로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자였어요. 위험한 선택입니다. 성공률은 50%도 안 돼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 있다간 온 가족이 죽을 게 뻔해요. 비용은 미리 지불하셔야 합니다. 도중에 잡히더라도 환불은 없어요. 현금과 금괴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20년 동안 모은 재산이었죠. 브로커는 구체적인 탈출 경로와 시간을 알려주었어요. 약속된 날짜에 국경 근처 폐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도 알아요. 당신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곧 떠나야 한다는 거. 미안해요. 당신과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해서. 이미 우린 위험 속에 살고 있잖아요. 아이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10살배기 딸아이와 8살배기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앞으로 며칠 동안은 아빠 말을 잘 들어야 해. 선생님한테도 친구들한테도 절대로 말하면 안 돼. 학교는요? 곧 더 좋은 학교로 갈 거야. 거기서는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어.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며칠에 걸쳐 조금씩 복사를 했어요. 의료기록, 독극물 문서, 김여정의 지시 내용이 담긴 서류들. 하나하나 방수 비닐에 싸서 옷 안감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가족들을 깨웠어요. 아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직감했나 봅니다. 말없이 아이들을 깨우기 시작했으니까요. 여보, 시간이 얼마 없어요. 우리 지금 떠나야 해요. 아내는 이미 옷가지와 간단한 생필품들을 작은 가방에 넣어두었더군요. 큰 짐은 의심을 살 수 있으니 최소한의 것들만 챙겼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김여정의 독살 계획을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었죠. 며칠 전부터 조금씩 준비해둔 의료 기록 사본과 중국어로 된 독극물 문서들을 방수 비닐에 넣어 옷 안에 숨겼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10살배기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우리 잠깐 여행 가는 거야. 조용히 하고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그렇게 저희 가족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에 탔습니다. 다행히 검은색 승용차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내일 아침을 기다리고 있겠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검문소예요. 아내의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모두 잠든 척해. 차에 붙은 조선노동당 중앙병원 스티커 덕분에 검문은 수월했습니다. 급한 환자가 있어 의약품을 구하러 간다는 말에 경비병은 고개를 끄덕였죠. 4시간을 달려 국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차는 미리 약속한 곳에 버리고 나머지는 걸어가야 했습니다. 달빛이 유일한 길잡이였죠. 발소리를 내지 말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브로커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는 탈북 성공률이 50%도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폐허가 된 농가 사이로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온 가족이 얼어붙었죠. 움직이지 마세요.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순찰대였습니다. 숨소리마저 죽인 채 몇 분이 지났을까 다행히 불빛은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물살이 거셌습니다. 차가운 강물을 보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죠. 아이들은 제가 업을게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작은 아들을, 브로커는 딸아이를 업었어요. 저는 증거 자료가 든 가방을 머리 위로 들었습니다. 강물은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12월의 두만강은 거의 얼음장 같았죠. 발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 이르자 물살이 저희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딸아이의 작은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브로커의 등에 매달린 딸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조금만 참아. 곧 끝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강 건너편에서 밝은 빛이 비춰졌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멈춰. 거기서. 순찰대의 고함과 함께 총성이 울렸습니다. 물살을 가르는 총알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 움직여요.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브로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정신없이 강을 건넜어요. 추위와 공포로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멈출 순 없었습니다. 둔덕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순찰대가 개를 풀어놓은 게 분명했습니다. 총성은 계속되었지만 다행히 어둠과 물살 덕분에 저희를 정확히 조준하진 못했나 봅니다. 조금만 더. 저기가 중국이에요. 브로커의 말에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물살에 휩쓸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가족들의 손을 꼭 잡은 채 필사적으로 헤엄쳤어요. 마침내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뒤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울리고 있었고 개 짖는 소리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움직여요. 차가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브로커가 외쳤어요.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공포가 저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숲속을 뛰어가는 동안 계속해서 뒤를 쫓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은 울음을 참으며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아내는 작은 아들을 끌다시피 하면서도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저기 차가 보여요. 아내의 외침에 모두가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등 뒤로 총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적으로 몸을 숙였고 그 바람에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여보, 아내가 돌아서려 했지만 제가 소리쳤어요. 가요. 먼저 가. 내가 금방 갈게. 저는 가방에서 증거 서류들을 꺼내 재빨리 옷 속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나 뛰기 시작했을 때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거의 바로 뒤까지 쫓아왔더군요. 그러다 마지막 순간 누군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브로커였어요. 그가 재빨리 저를 차 안으로 밀어넣었고 차는 즉시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몇 번 더 울렸지만 이내 멀어졌어요. 아빠, 너무 무서워요. 딸아이가 품 안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지쳐 잠들어 있었고 아내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감싸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북한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아직 안전하다고 할 순 없었지만 최소한 지금은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여정의 독살 계획을 입증할 증거들을 무사히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나요?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라오스로 가야 해요. 거기서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브로커의 설명에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죠. 그렇게 동이 트는 것을 보며 달리던 차는 낡은 창고 앞에 멈춰섰습니다. 브로커가 말하길 이곳에서 며칠을 보내야 한다고 했어요. 중국 공안의 순찰이 심해질 시기라 일단 숨어 있어야 했죠. 창고 안은 축축하고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바닥에는 헌 이불 몇 장이 전부였어요. 아이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울지도 못하고 서로를 끌어안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화장실도 저기 구석에서 해결하세요. 하루에 한 번 제가 음식을 가져다 줄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이었습니다. 낮에는 발소리만 들려도 숨죽여야 했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죠. 가져온 옷가지들은 아직도 두만강 물에 젖어 있었고 난방이라곤 없는 창고에서 온 가족이 서로 몸을 맞대고 잠을 청했어요. 셋째 날 되던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창고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중국어로 뭐라 떠드는 소리? 브로커가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조선에서 온 여자들이 이쪽에 있다던데 돈 될 만한 건가? 젊은 여자랑 어린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 인신매매단이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가족의 존재를 눈치챈 게 분명했어요. 숨소리도 내지 못한 채 우리는 창고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의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다행히 그들은 창고 안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그날 밤 브로커가 와서 우리를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다. 이번엔 오래된 농가였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도 오래 머물 순 없었습니다. 공안의 검문이 점점 심해졌거든요. 탈북자 검거 강화 기간이라며 마을마다 검문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내일 밤에 이동해야 합니다. 라오스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5번의 은신처를 옮겨 다녔습니다. 매번 이동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한 번은 공안 차량과 마주치기도 했는데 다행히 어두운 밤이라 발각되지 않았죠. 마침내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을 때는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밀림을 통과해야 했거든요. 이제부터는 차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오직 밀림뿐이에요. 3일은 걸어야 해요. 준비된 건 마실 물과 건빵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의 발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지만 쉴 수는 없었어요. 뱀과 맹수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무엇보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빠, 더는 못 걷겠어요. 딸아이가 울먹였습니다. 번갈아가며 아이들을 업고 걸었지만 어른들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작은 개울가에서 잠시 쉬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독사가 아내의 발치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지만 그 후로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밤에는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로커는 이게 다행이라고 했어요. 호랑이 소리가 들리는 곳은 순찰대가 오지 않는다나 뭐라나. 하지만 그의 말이 전혀 위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했을 때 아들이 열을 내기 시작했어요. 말라리아 같다고 했습니다. 약도 없이 오직 버티는 수밖에 없었죠. 아들을 업은 채 저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그렇게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우리는 태국 국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의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국 국경수비대와 마주친 겁니다. 움직이지 마. 손 들어. 태국어를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총을 겨누는 모습은 만국 공통어였죠. 브로커가 앞으로 나서서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긴장된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렸어요. 국경수비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라오스 쪽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쫓아온 게 분명했어요. 빨리 따라오세요. 국경수비대가 오히려 우리를 숨겨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탈북자들을 돕는 것이 태국의 비공식적인 방침이라고 하더군요. 방콕으로 가는 길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한 번은 경찰의 불심 검문에 걸려 모두가 체포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브로커가 미리 준비한 비상금이 그들의 마음을 돌렸나 봅니다. 마침내 방콕에 한국 대사관이 보였을 때 모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대사관 주변에는 북한 공작원들이 잠복해 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저기 대사관이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50m예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세요. 그 50m가 제 평생 걸었던 길 중 가장 긴 거리였습니다. 등 뒤로 누군가 쫓아오는 것만 같았어요. 아내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은 채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대사관 정문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뛰세요. 브로커의 외침과 함께 우리는 마지막 힘을 짜내 달렸습니다. 아들을 제가 안고 딸은 아내가 안은 채 필사적으로 뛰었어요. 저희는 탈북민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외치자마자 대사관 경비원들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안으로 이끌었고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한 겁니다. 딸아이가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아내도 아들도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의 긴 도피극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의 땅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을 때의 감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탈북 과정에서 고생했다며 승무원들이 특별히 신경 써주셨어요.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으니까요. 손님, 식사 드시겠습니까? 한 승무원이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내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 받아본 기내식 트레이에는 여러 가지 반찬과 따뜻한 밥, 그리고 디저트까지 있었어요. 쟁반 가득 담긴 음식을 보며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아빠, 우리 이제 매일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딸아이의 물음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기내방송이 나오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평양의 밤거리는 대부분 깜깜했는데 서울은 온통 빛으로 가득했거든요. 마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입국장으로 들어서는데 정장 차림의 관계자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긴장했어요. 북한에서는 정장 차림의 관리들이라면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성호 선생님 가족분들이시죠? 먼 여정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하니 걱정 마세요. 따뜻한 미소와 함께 건네는 인사말에 그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범죄자처럼 숨어 도망쳐 왔는데 이렇게 환대해주다니. 죄인이 아닌 귀한 손님처럼 대해주는 그들의 모습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입국장을 나오면서 저는 자동문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에스컬레이터 앞에서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움직이는 계단을 처음 타보는 아이들은 무서워서 저를 꼭 붙잡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또 한 번 놀랐어요. 수도꼭지에 손을 대자 물이 저절로 나왔거든요. 비누도 화장지도 모두 무료였습니다. 평양 순환공항의 10배는 될 것 같은 규모도 믿기지 않았어요. 국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반짝이는 네온사인들, 줄지어 선 자동차들,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들, 창밖의 풍경 하나하나가 신세계였습니다. 국정원에 도착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취조실과 고문을 각오했는데
푹신한 소파가 있는 따뜻한 조사실이었거든요. 수갑도 채우지 않았고 윽박지르는 조사관도 없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서자 조사관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처음 마셔보는 따뜻한 아메리카노의 향에 감동했어요. 과자와 음료수가 담긴 다과 접시까지. 북한에서의 취조 경험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안전한 대한민국 땅에 오셨으니까요. 조사관의 친절한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증거자료들을 조심스레 꺼냈어요. 옷 안감에 숨겨온 문서들을 하나씩 풀어놓는데 조사관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김여정의 독살 계획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군요. 중국산 독극물 수입 기록, 김여정의 지시 문건, 의료 기록들, 문서를 하나하나 검토할 때마다 조사관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 증언을 일일이 기록하면서도 중간중간 힘드시면 쉬어가도 됩니다. 라며 배려해 주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호텔급 도시락이 나왔습니다. 여러 반찬에 따뜻한 국물까지.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푸짐한 식사였죠. 더 드시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많이 드셔야죠. 이런 친절한 말 한마디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심리상담사가 항상 동석했고 힘들어할 때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라며 먼저 걱정해 주었어요. 일주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하나원으로 향했을 때는 또 어떤 곳일까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그곳은 마치 호텔 같았어요. 깨끗한 2인실, 24시간 나오는 온수, 완벽한 냉난방 시스템. 처음으로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하면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고위 간부도 누리기 힘든 호화로운 시설이었으니까요. 컴퓨터실에서 처음 마우스를 잡아보던 순간이 잊히지 않습니다. 인터넷이란 걸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이란 세상의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볼 수 있다니. 스마트폰을 처음 받았을 때는 마치 마법 같았어요. 선생님, 질문해도 될까요? 수업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어색했는지 모릅니다. 북한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편의점에서 처음 물건을 살 때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24시간 영업이라니. ATM에서 돈이 나온다는 게 신기해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카드를 넣어보기도 했죠. 매일 다른 메뉴로 제공되는 식사, 친절한 선생님들, 무료 건강검진과 치료,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심리치료와 놀이교실을 보며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어요. 선생님, 여기는 천국인가요? 아들의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개월간의 하나원 생활을 마치며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 이곳에서 우리 가족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아버님,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원 수료식 날 담당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준비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김정은의 독재도 김여정의 위협도 없는 이곳에서 마침내 우리 가족은 진정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원을 나와서 본 한국은 더욱 더 놀라웠습니다. 아이의 감기로 인해 방문한 병원 로비는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깨끗한 대리석 바닥, 쾌적한 냉난방, 친절한 안내데스크.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의료진들의 태도였어요. 환자분, 많이 불편하셨죠? 어떤 증상이 있으신지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게다가 환자의 동의 없이는 어떤 치료도 시작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웠죠. 특히 감명 깊었던 것은 한 의사와의 대화였습니다. 그는 대화를 나누다 저희 의학적 지식에 감탄하더군요. 혹시 한국에서 의사 면허 따실 생각 있으세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의학 지식과 경험을 인정해주고 다시 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니. 더구나 모든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했어요. 네, 꼭 다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는 진정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물론 교육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의학 용어들, 새로운 의료 기술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주말에도 도서관에 나가 의학 서적을 읽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의학 강의를 듣고 유튜브로 수술 영상을 보는 것도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기기들 다루는 게 서툴렀지만 아이들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죠. 아빠, 인스타그램도 해보세요. 요즘은 의사 선생님들도 다 해요. SNS라는 것도 처음 접해봤습니다. 제가 올린 글에 누군가 댓글을 달아주고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는 게 신기했어요. 이런 게 자유민주주의 사회구나 싶었죠.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 통지를 받던 날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보, 이제 당신은 대한민국의 의사예요. 아내의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첫 진료를 시작하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탈북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 봉사를 하기로요. 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죠.
선생님, 저도 평양에서 왔어요. 그러셨군요. 저도 탈북민입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환자들과 같은 말투로 이야기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다 보니 더 많은 탈북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함께 치료해주고 싶었어요. 대학 연구팀에서 통일 의료 시스템 연구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북한의 의료 실태를 알리고 통일 후에 의료 체계를 준비하는 일,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함께 연구해 주시겠어요? 이제 저는 꿈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한의 의료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받은 이 모든 혜택과 기회를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잘 왔어요. 저녁 식사 때 딸아이가 문득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잘 왔다. 따뜻한 보일러, 밝은 조명, 풍성한 식탁.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산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편하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고 각자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구나 싶습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의 의사이자 자유시민으로 살아갑니다.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제 소신대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북한에도 이런 의료 시스템이 정착되길 꿈꿉니다. 선생님, 통일이 되면 북한에서도 이런 병원을 세울 수 있을까요? 네, 반드시 그날이 올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이죠. 언젠가는 북에 있는 저희 동포들도 꼭 이러한 자유를 맛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프면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저의 가족들과 함께 나아가려 합니다. 부디 저의 앞날을 응원해주세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